저는 이 학원에서 이제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섭 강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학원 쪽으로는 이제 행정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특히 노무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처음 입문을 하시려는 단계에 계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 특강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강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자료 첫 페이지 표지에 보시듯이 이게 행정쟁송법은 넓은 의미의 행정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 행정법의 기초 이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쟁송법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행정쟁송법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쟁송법 여기는 그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요. 행정소송. 우리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행정소송 중심으로 공부가 되고요. 여기 조금 이제 가미가 돼서 행정심판제도도 같이 조금 하시면 되고 따라서 오늘 이제 특강이니까 뭐 전체를 다 하긴 그렇고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경우 설명드립니다. 이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좀 요것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제도 제도 전반에 관해서 이제 좀 그 틀을 좀 잡으시고 그리고 이 특강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본 케이스를 통한 행정쟁송법의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3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케이스 문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이 케이스가 사례거든요. 네, 이제 실제 사건,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그걸 법률을 적용해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막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 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흥미도 있고 뭐 이제 노무사 시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년 전 요맘때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요 위주로 했어요. 제 생각에 작년에는 행정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기본 이론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한다고 6시간으로 마련됐는데 한다고 해서 이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인트를 강조점을 여기에다가 잡아놨습니다. 행정쟁송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사례형은 제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0여 개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교재도 100개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요 정도를 이제 미리 정해져 있어. 우리는 이제 수험생들은 요걸 준비를 해 놓으면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가 전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뭐 서너 개씩은 서로 비슷한 유사한 그런 유형이니까 또 이거 좁히면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한 게 37개가 6개거든요. 네. 자,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쭉 한번 저와 같이 훑어보시면 전반에 걸쳐서 행정쟁송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전체 틀을 아실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최소화해서 가장 효과가 큰 강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 네. 이거 위주로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요것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에 이제 빠른 속도로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요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행정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뭐 1시간까지도 안 걸릴 거예요.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요거 1, 2부를 한꺼번에 합니다. 이제 여기 제 자료상으로는 요게 양이 많지만은, 네. 전체적인 틀을 제가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법학을 전공하신 분에게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법이라는 거는 법이라고 있죠. 우리 이거는 이제 일종의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 기준, 규칙, 룰, 그지? 이런 걸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만든 법. 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능은, 말하자면 이제 기능, 행위 기준이고 재판 기준이야.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권리를 둘러싸고 권리나 의무를 둘러싸고 막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유럽에서 몇백 년 전에는 막 이게 권리를 다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들판에 서가지고 자 총 쏘는 거. 자 하나 둘 셋 하고 먼저 총 쏴가지고 예? 먼저 총을 뽑아들어서 상대방을 살해하면 이거는 하느님이 도와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인정해줬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그건 원시적인 생각이지. 그럼 오늘날에는 누군가가 그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막 싸우게 되니까 해결이 안 되죠. 본인에게만 맡기면. 그래서 국가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법원이죠. 네, 법원. 네, 법원에서는 이제 이걸 재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재판은 누가 해요? 법관이 하는 거죠. 판사들. 네. 법관이 이제 어떤 이 사건을 자기 앞에서 담당을 하면 이 사람도 법관이 뭐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안 되니까 기준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걸 법으로 정해놔야 돼. 뭐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법관이 규칙을 새로 만들면 안 되지. 국가가 미리 법률로서 네, 재판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의 기능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 네,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어떤 기능도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행동하는 행위의 기준. 우리는 법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평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관이 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의 겸 이제 기능, 역할. 자, 세상에는 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의 분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나눕니다. 네, 대개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이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야? 막 뭔가 개념을 정의를 하죠? 막 분류를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이제 중요한 분류 방법이 법을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공법과 사법. 이게 뭐예요? 공법 해가지고 네, 공공의 영역할 때 공자를 써가지고 요거는 사사로를 사자 써가지고 사법. 우리가 익숙한 건 오히려 사법인데 사법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에요. 네. 민법이 우리나라에 있죠, 실제로. 네, 민법은 그 민법전을 이렇게 펼쳐보면 전부 개인이 등장해, 전부. 채권자, 채무자, 뭐,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네? 그 다음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냥 개인들이야. 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하다못해 최근에 이제 새로 몇 년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행업자들. 지금 여행 계약이잖아. 관광상품으로 여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지에 가서 태국이나 필리핀에 가서 막상 보니까 이놈들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워낙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민법에다가 여행 계약이라는 항목도 새로 집어넣을 테니까.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에요. 알았지? 네. 대표적인 법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거. 또 뭐가 있을까? 네.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법이 바로 민법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것이 상법입니다. 상법들은 이제 상거래 관계에서 상인들이지 상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를 특히 상법인데 옛날에는 상법이 없었지. 그러니까 상인들도 개인이니까 민법으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상거래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상법이라는 영역을 새로 만들었고 우리와 같은 개인들끼리 만약에 돈 거래할 때는 상법이 적용 안 되죠. 우리는 상인이 아니니까. 근데 상인들끼리 거래한다 그러면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법. 그 다음에 상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도 바로 이제 우리가 상인들이 거래할 때 보통 그냥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는데 어떤 경우는 수표나 어음 같은 거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수표법, 어음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개인들끼리의 거래 관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행정법은 이거 아니겠지. 행정법이라는 건요, 뭔가 한쪽에 국가나 뭐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단체가 한쪽에 있고 어떤 갑이라는 국민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국민과 국가 간에 또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게 권리 다툼,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이 공법이에요. 아니, 행정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행정법은 사법이 아니에요. 알았지? 예, 그러면 이런 경우를 공적인 영역에 적용한다 해가지고 공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우리가 하게 된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네. 어느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일 때 대개 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한쪽 당사자가 국가가 있으면 공법이야. 이거는 하나의 견해일 뿐이야, 또 이건. 네. 학설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학설. 네. 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학자들도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또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할 때는 바로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면 이건 공법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쉽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쉽게 한다 이거지.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행정법에서 또 하나, 행정법보다는 더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헌법은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한 나라의 통치 구조. 우리나라 헌법을 열어보면 대통령, 국회, 뭐 법원,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막 등등.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어떤 구조들을 헌법에서 담아놓고요. 그리고 기본권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가 있죠. 근데 개인들끼리의 권리 의무 관계고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어서 어떤 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매달 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럼 나중에 노후에 65세 이후에 가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달라. 내가 그동안 기여금을 냈으니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있고 또 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네,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뭐가 있어요?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남자들은 군대에 와라.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지. 그러면 국가 국민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있고 우리 헌법의 대부분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의무도 있습니다. 몇 개 가지 의무가 있는데 주로 이제 권리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헌법이니까 당연히 이건 어때요? 공적인 영역이죠. 이건 국가가 한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법의 대표법입니다. 대표법. 그리고 여러분 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부칙까지 해가지고 138개 조문인가로 돼 있는데 조문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 헌법에다. 그리고 헌법이란 굉장히 추상적이야. 왜 그래? 아주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뭘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 그럼 어떻게 요구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헌법에. 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럼 몇 살 때부터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되는지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하느냐? 예, 헌법이란 건 우리나라의 최고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바뀌면 안 되거든요. 헌법 개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 한번 하려고 하면 금년에도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헌법에다 막 담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위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걸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 가진다라는 것은 헌법에 있고 그러면 남자들은 몇 살이 되면 병역 의무를 지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군대에 있어야 된다는 게 병역법이라고 있어. 병역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병역법이 행정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 또 헌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만 돼 있어. 한 줄로 그냥 납세, 세금을 내야 돼.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세율은 몇 퍼센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헌법에 다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이 막 변하니까 이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이라는 걸 다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각종 세법이 있는 거예요. 세법, 그지? 소득세법, 뭐 무슨 세법 등 해가지고 그 세법은 바로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세법이 공법인 이유 알겠죠? 네, 이거는 국가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소송법. 네. 형사소송법 이전에 이제 형법이라고 있죠. 형법.
요거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범죄자를 뭐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 형법에 있는 건데 이거는 국가적 영역이잖아. 국가가 요 범죄자를 막 처벌하는 거니까 이건 공법이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함으로써 얘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 절차를 담은 게 형사소송법이죠. 그럼 이것도 재판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공법이지. 민사소송법이라고 있어요. 요거 아까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민법을 여러분 그냥 개인만 등장해. 근데 만약에 여기 등장했던 채무자가 끝내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되지?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개인들끼리 해결을 못 한다고 요즘은. 네, 막 결투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법은 재판 과정을 정한 법이니까 이건 당연히 공적인 영역이지, 그지? 네,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법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의 행정법, 행정쟁송법, 이거는 이제 행정법, 여기에 공법이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괜히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사법에 어떤 원리가 있을 테고, 그럼 이러한 원리들이 공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특징을 알아내야 돼요. 지금 갑자기 노무사 시험 과목에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무사 시험 1차 과목에 민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민법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그냥 행정쟁수법 하게 되면 전 정말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요 민법에 있는 원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요거에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체법과 절차법. 요거는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어요. 당사자끼리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를 지는가. 이 사람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의무는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되는 거지. 얘한테 주장하는. 요 권리는 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요거는 의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 권리가 되는 거고. 이제 권리랑 의무라는 거는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막 서로 교차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노무사학원에 등록하게 되면 여러분은 채권자가 됩니다. 뭐야?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채권자예요. 반대로 학원도 채권자가 돼. 뭐냐면 여러분에게 등록금을 만약에 외상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없지만은 혹시 지금 학원장님에게 제가 돈이 없어요. 그냥 일단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학원장이 마음이 좋지.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학원장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거라고. 서로 권리와 의무가 서로 막 교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것도 이게 집주인은 매도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매수인이라고 이게 부르죠? 매도인과 매수인 만나는데 각자 매도인은 이 사람한테 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등기 이전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 그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이렇게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가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들이 법이 바로 실체법이라고. 그렇지? 그럼 여기 대표적인 게 바로 뭐겠어요? 민법이지. 그죠?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분류할 때는 사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를 얘기할 때는 실체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절차법이란 건 요 권리나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 다시 그리면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이거 매매 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매도인이 이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곳에는 그냥 그저 어떤 권리나 의무가 있다라고만 돼 있지. 만약에 이걸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내느냐에 대한 절차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절차법이 따로 마련돼야 하고, 그래서 만든 법이 뭐라고 했죠? 아까 민사소송법이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민소법이라는 건 뭐야? 이런 권리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은 되게 행정법은 예를 들면 이제 세금,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그럼 국세기본법을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대표적인 걸 행정법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어떤 소득을 얻은 자는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을 안 내. 그럼 여기에 국세 징수법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이제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납세자, 체납자들에 대해서 돈을 걷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징수법도 일종의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좀 어려운 사례. 식품위생법, 자 봅시다. 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안 되고 무슨 병든 물고기를 판매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실체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병든 물고기를 팔았어. 그러면은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집니다. 알았지?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이렇게 떨어지는데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정도까지는 여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그 사람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부터 이 사람이 나는 병든 물고기를 팔지 않았는데 나는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 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맞서야 되겠죠? 네. 그럼 맞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행정청의 어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권리나 의무를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절차법의 하나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 행정쟁송법이라는 거는 절차법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할 때는 어디? 공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요 두 가지 정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국제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법은 국내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에만 적용되는 법이 국내법이지. 근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법들도 우리나라 국내의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있어. 일반법, 특별법.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국민에게든지 또는 어디서든지 국내에서는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쓰면 되죠. 쉽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는 누구에게나 모두 적용되는 걸 일반법이라고 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이죠. 그지? 네. 민법은 이 분리에 따르면 또 일반법이에요. 민법은. 그런데 특별법은 이러한 일반법의 어떤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 또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상법이 바로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되는 거지. 그죠? 아까 상법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했죠?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거냐.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 일반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법이다. 그 민법의 특별법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이제 국가배상법 같은 것도 국가배상법. 조금 어려워지는데 민법의 규정 중에는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게 뭔지 알겠어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어떤 타인의 행위로 인해 내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어. 그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뭘 잘못해서 내 물건이 깨졌어. 고의건 과실이건 간에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내 물건이 깨졌으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상식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법이었느냐 모를 수 있는데 그게 근거법이 민법이에요. 바로. 민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혹시 국가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러니까 국가가 즉 공무원이 뭔가 행위를 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 있지.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들의 정보를 함부로 누출을 해서 한 건당 5,000원씩 받고 이런 사건이 가끔 벌어지잖아요. 나쁜 공무원들.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누출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면은 이제 민법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이 그 가해자가 국가 쪽이라는 게 있지. 요건 개인 간의 문제고 국가가.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특별한 법을 만든 게 국가배상법이라고 따로 있다고요. 그럼 국가배상법은
요 민법의 특별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형법은요, 형법이라고 있죠. 아까 요거 형법. 형법도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 유형을 쭉 형법에다 쭉 나열했어. 그럼 이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돼요. 근데 군형법이라고 있어. 이거 뭐야? 군형법. 군인들 있지. 군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단 얘네들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까 예? 군형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네, 실제로 군형법을 열어보면 우리 일반인들에겐 적용 안 되는 범죄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명령불복종죄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여기 학원장이 요 학생들한테 뭘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아. 그런데 가지고 이게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상관이 너 앞으로 전진 그랬는데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소리가 나왔지. 전진 그러니까 이놈이 부하가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명령을 수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군대에서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형 어때요? 특별하죠? 네,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이에요. 이런 거 있죠. 국가공무원법은 일반법인데 국가공무원법 일반법인데 교육공무원법이라고 따로 있어. 그러면 그건 교사들에게 뭔가 처리를 할 때는 교육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분류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알았지? 우선의 원칙. 뭐야? 특별한 거니까 일단 특별법을 적용해야 돼요.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법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특별법에 미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반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게 된 행정쟁송법, 넓은 의미의 행정법은 바로 공법이면서,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이고, 그지? 행정쟁송법은 행정소송법이요. 여러분, 행정소송법은 뭐에 속할까 그러면? 행정소송과 관련된 일반법이니까 행정소송법은 여기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어떤 특수한 사항을 담은 다른 법률이 또 존재한다면 그거는 특별법이 되는 거지. 특별법이 되는 거지.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자, 이게 그 교재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목 일부 행정법의 기초 이해 이렇게 된 게 2페이지 맞아요? 네. 그래야지 저하고 이제 맞추니까. 자, 2페이지 내용이 제목만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건 제목 괄호 1번.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 행정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행정법이지. 그 다음 괄호 2번. 행정에 관한 국내법.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이렇게 구별할 때 우리 행정법은 국내법이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적용되는 국내법. 다만 여기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미 FTA 조약 같은 거 체결하면 조약 자체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법인데 그 내용에 국민들도 따라야 돼요. 만약에 한미 FTA 조약을 어떤 기업이 위반을 하면 그 조약에 따라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국제법의 일부도 국내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괄호 3번 공법. 그러니까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요, 2번이 제목이 행정법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행정법의 구조. 우리가 이제 행정법은 크게 조직과 관련된 거, 그래서 조직법적 사항이 있고, 행정작용법이 있고, 구제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이제 행정법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행정법이라 하면 행정과 관련된 조직, 그리고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조직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냐. 맨 위에 대통령이 있겠지. 그리고 밑에 또 국무총리가 있고 무슨 장관들이 쭉 있고. 그리고 각 부처별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 정부조직법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행정법 중에 조직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가령 지자체 장을 뭐 몇 년마다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의회 갖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이런 거. 여기에 만약에 법률 관계에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방의회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그러면 지자체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방자치법도 일종의 조직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직법. 근데 우리 행정쟁송법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는 그 9급 공무원 시험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이지. 공무원 시험,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니까 조직관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우리는 행정쟁송법, 여러분 눈치챘어요? 행정쟁송법이니까 뭔가 다투는 거 있죠? 일단, 이거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쟁송법. 그 전에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작용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국가가 있고, 여기 국민이 있으면, 예,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를 행정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작용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여기 식품위생법 얘기했죠? 네. 식품위생법은 작용법이 하나예요. 왜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그다음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 국가에 대해서 영업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걸 심사를 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병든 물고기를 판매했다. 그러면 국가가 가만 안 있어요? 영업정지 처분 막 내리죠? 뭔가 제재를 가한단 말이야.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있지.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권리나 의무 관계를 일단 규정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행정작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우리나라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법률이 있겠지. 그럼 그 법률 중에 거의 대부분은 80, 90%는 뭐 90% 이상은 전부 다 작용법이에요. 그지? 국가가 국민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지? 국세기본법도 아까 작용법이고 병역법 이런 게 다 작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역법에 따라 남자는 병역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남자는 막 군대 가야 되거든. 그럼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법이라고 해요. 행정작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 행정재정법 시험 문제가 케이스로 나오면 일단 작용법적 측면에서 출발해요. 그 시험 문제 막 식품위생법 얘기가 나온다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뭐 영업정지청을 받았다. 그럼 이런 내용, 그 부분은 행정작용법적 측면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건이 발생해. 그리고 행정쟁송법이니까 종착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구제하는 건데, 야, 국가가 여기에 행정작용을 하다 보면 국민이 뭔가 피해를 입거든요. 네. 국가가 일을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가가 일을 잘 못하거나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는 국가가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럼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구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쟁송법을 떠나서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제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단 개관을 하면 이건 크게 행정쟁송법이라고 있고요. 바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리고 손해전보제도가 있습니다. 됐죠? 네, 국가의 어떤 행정작용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들이 필요한데 그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행정쟁송법과 손해전보제로 나누고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과목을 마는 거지. 요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느냐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하면 이거 손해전보? 손해란 말이 나왔어. 아까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 얘기, 그 손해예요, 손해. 이런 거지. 국가가 만약에 뭘 잘못해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학원은 영업을 못하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있죠. 그게 만약 6개월이다. 그럼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던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해달라. 돈. 영업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바로 요게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첫 번째로 요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아까 이게 법이 국가배상법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제도가 첫 번째 손해전보제도입니다. 요 손해전보는 말하자면 금전, 돈으로 달라는 건데, 요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은요,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예요. 알았죠? 국가가 뭘 잘못해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돈으로 달라, 배상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손해배상제도고, 이거는 공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이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국가배상 얘기가 나옵니다. 알았지? 이제 문제를 구성하다 보면. 근데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요, 적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잘못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게 땅인데 이 위에다가 이번에 만약에 말하자면 정부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청사를 공중에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땅 위에다가 지어야 된단 말이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 다행인데 국유지가 없으면 결국은 개인의 땅 위에다가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땅 소유자는 돈을 달라고 하죠. 네. 그래, 내 땅을 사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막 비싼 값을 부르는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끔 내 땅은 우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은 안 팔겠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 막 이렇게 되면 국가로서는 이러한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럴 때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국가는 이 땅을요 수용한다고 합니다. 수용. 토지 수용한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토지 수용.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땅 소유권을 그냥 빼앗아 버린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땅 뺏기는 거야. 뺏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공공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법한 행위예요. 위법한 행위 아니지. 그런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줘야 돼. 이거를 손해배상이라고 안 하고 특히 요거를 손실보상제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맞지? 그래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적법한 행위에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바로 돈으로 준다는 얘기지. 돈으로. 예, 손실보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이 공익사업법. 예, 공익사업법. 이게 법률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공익사업법 내지는 토지보상법 여기 있어가지고 손실보상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있죠. 이렇게 이 제도가 있어.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는 요거는 물어본 게 아니지. 일단 요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요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금전이 아니라 나는 돈도 싫어. 그러면 그 행정작용 자체 있죠. 행정 자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정지 2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요 자체 요게 행정작용이잖아. 지금 요 자체를 다투는 것이 행정쟁송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위법한 영업정지 처벌을 받아야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국가로부터 위법하게 국가가 잘못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음으로써 내가 손해를 입었어. 영업정지. 그럼 일단 여기로 가도 돼요. 그지?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투는 거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이제 2개월이 다 가기 전에 처음 영업정지 받자마자 그러면 영업정지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가 쪽에서 그걸 인정해주면은 나는 영업정지 2개월이 취소가 되니까 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름으로써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지. 그게 행정쟁소법이에요. 다툰다 해가지고 다툴쟁소. 그리고 이 제도 두 가지가 바로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다고. 알았죠? 그래서 법률로는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고. 바로 요게, 그래서 우리 시험법은 바로 이겁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네, 소송법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내가 이제 여기서 영업하면요. 이거 종로구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은 대개 종로구청장이 내립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뭘 잘못 영업정지 처분 내렸으면 이거를 누구에게 다퉈야 돼요? 종로구청장한테 바로 이걸 시정해달라고 얘기하면 종로구청장은 본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할 거예요. 대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종로구청장보다 상급기관이 있어서 상급기관한테 이걸 청구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에다가 다툴 수 있도록 한 게 행정심판제도야. 실제로 종로구청장이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나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서울시가 여기에 감독기관이 종로구에 감독기관이니까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이 뭘 나한테 잘못했어. 서울시장이. 그럼 서울시장한테 직접 하면 안 되지. 서울시의 상급기관이 바로 국무총리실이 있어서 이렇게 시도지사들이 광역단체급에서 뭔 잘못했죠.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행정기관 내부에다 함으로써 스스로, 이 의미는 행정기관 내부에다 하면서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고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야.
행정심판. 그리고 이러한 어떤 행정행위, 행정작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행정기관에다 맡기는 게 또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어떤 전문성을, 그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는 변호사 같은 사람 선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본인이 막 출석 안 해도 됩니다. 행정심판 위원끼리 모여가지고 막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어때요? 낭비적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쉽게 끝나요. 소송이라는 법원에 다는 소송은 재판이 뭐 1년,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법이요. 60일 이내에 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넘겨도 뭐 할 수는 없지만 60일 이내에 빨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지요. 그래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생각해봐.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공정하게 처리를 할까? 예전에 저도 직접 행정심판 청구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라 작년이구나. 바로 작년 봄에. 근데 졌어. 나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이길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정의롭게 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내가 이길 것 같아서 내가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각. 그러니까 대개 경우 기각 결정 나온대. 이상해요. 내가 봐도 정말 터무니없는 논리로 기각했어. 내가 졌어. 근데 더 이상 지쳐가지고 다 그냥 포기를 했는데요. 행정기관은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제는 개편이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표현이잖아. 팔은 안으로 굶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서 국민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요.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꼭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거쳐도 됩니다. 그냥 막바로 어디로? 소송으로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송은 바로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 법원의 종류가 많은데 행정법원이 있는 거죠. 행정법원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 나의 영업정지 2개월은 지금 종로구청장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내가 영업정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장이 위법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니 이것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알았지? 그럼 요것보다는 어떻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란 건 제3자잖아요. 제3자. 행정기관도 아니고.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만든 게 바로 재판제도라는 얘기야. 소송제도. 그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이거로 가도 됩니다. 됐죠? 네. 이거 틀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죠. 이제 차차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럼 소송제도 전반에 가서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소송도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요거는 2교시 좀 이따가 좀 심플 쉰 다음에 2교시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1교시 마치기 전에 일단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리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제도가 있다면 다른 소송도 있겠지. 민사소송이 있고요. 민사소송법이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제 이거 개인의 이해다툼이라고 있잖아. 여기에는 수백 개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문 숫자가 수십 개밖에 안 돼. 그러다 보면 여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행정소송법 8조에 말이죠. 8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걸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걸 준용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의 시험 범위는 발표된 시험 범위에는 행정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만 공부해서는 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민사소송법은 수백 개 조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 2차 선택 과목 중에 민사소송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전공이 법학인 분들은 아마 요거 선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 공부를 해봤으니까 만만하다. 근데 내가 보기엔 나는 다 공부했어요. 근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제도가 너무 복잡하잖아. 아니, 조문수가 몇백 개인데 일단.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이 강좌를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지 않는다 전제하고 행정소송법 선택하는 게 좋아. 알았지? 네. 나도 이 과목 공부해서 다 시험까지 치른 사람이에요. 할만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만 이제 여기 요것도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커버를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 행정지원법 문제 풀다가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소개하고 그 부분에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행정소송법 전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리 자체가 민사소송법의 원리를 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막바로 그냥 소송제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민사소송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들어옵니다. 그렇지? 예, 가끔 이런 내용. 뭔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만 따로 공부하면 돼요. 자, 일단 1교시에서 말씀드리는 건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는데 1시간 동안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부족하네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2부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2교시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가서 2부 얘기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스 문제.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보죠.